투자자 관점의 ESG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게 중대성인데요. 사실 흥미롭게도 비코업에서는 중대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하다라는 관점은 ESG에서 재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가 그 중대성에서 중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비콥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베네핏을 만드는지에 대한 인사이드 아웃 관점이 워낙 지배적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있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기회 요인이 우리 내부에 재무적으로 어떤 중대성이 있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또 다른 ESG 관점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콥은 일관되게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우리가 영향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공유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바로 비콥이 말하는 중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ESG 일반적인 흐름과 또 비콥의 조금 공통점도 있을 텐데 뭐 이런 특징과 차별점 느끼는 게 있으시면 우리 편집장님, 소장님 이야기 듣고 또 우리 연구위원님도 몇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의견이 이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ESG는 외부에서 시작이 된 거고 비콥은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자발적인 노력이 조금 더 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투자자한테 어떤 리스크나 손실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손해 보기 싫어서 ESG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민석 교수님의 책임지는 경영자, 정의로운 투자자를 보면 그 ESG 타임라인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ESG가 또 탄생하기까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선언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투자자 중에서도 리스크로 인한 손실 때문에 ESG 정보를 챙기는 것도 있는데 사회 환경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또 사명감으로 ESG 정보를 챙기는 임팩트 투자자들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차별점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ESG를 잘 해서 라도 정말 더 좋은 전환을 이뤄낸 기업이 있다면 그게 외부의 압박에서 시작됐든 뭐든 저는 좀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비컵 인증을 받았어도 부족한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기업의 리더나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런 어떤 사회 환경적인 것들을 내재화해 가면서 잘 만들어가고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걸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회신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은 조금 전에 서진석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거의 좀 유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ESG와 비콥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비콥 같은 경우는 재무적 관점의 무게가 ESG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하다는 거죠. 아까 싱글 바텀 라인과 트리플 바텀 라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통적으로 ESG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사회 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 ESG는 아무래도 투자자 관점에서 나온 용어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용이한 큰 기업들, 즉 상장 회사들 위주로 ESG는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비콥은 오히려 시작 자체가 상당 큰 기업들보다도 작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좀 전에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대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지금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ESG, 전통적인 ESG와 비콥의 가장 또 차별화된 것이 있다라면 ESG는 좀 더 처음부터 아예 큰 기업들 위주로 ESG 관련된 관점을 바라보고 그런 평가를 하거나 공시하려는 시도를 했던 반면에 비콥은 좀 더 작은 곳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된 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ESG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계속 평가 툴을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나온 KESG 같은 경우에도 아예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 아예 따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서로 ESG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비컵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짧게 요약한다면 첫째는 주주 우선주의냐,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냐. 그다음 두 번째는 현 체제의 테두리를 인정하고 그 내부에서 일부 개선을 하느냐, 아니면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업 내부의 개선 중심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것이 현재 ESG와 B컵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노란색의 부분에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한다면요. 오퍼레이션 플러스 비즈니스 임팩트 모델, 이 두 가지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B컵에서는요. 이 오퍼레이션이 현재 ESG가 바라보고 있는 측정 툴입니다. 그러나 B컵은 그것을 넘어서서 비즈니스 임팩트, 즉 사회 환경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오퍼레이션은 기본 점수만 줍니다. 나머지 비즈니스 임팩트 모델에서 가점을 주어서 상당히 큰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평가 체계에서도 ESG와 B컵의 차이점입니다. 즉, B컵에서는 우리 내부 경영 시스템을 얼마나 사회환경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즉, 그래서 기본 점수만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주류 ESG와 B컵이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이 오퍼레이션을 넘어서서 즉 비즈니스 임팩트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사회환경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어떤 시스템만을 변경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의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서는 주류 ESG와 B컵이 만나는 지점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세 분의 귀한 내용 바탕으로 현재 투자자 중심의 ESG와 B컵이 가지고 있는 또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ESG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유명한 그 내용들 중에 MBA 재무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가 한계 효용 곡선으로 ESG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재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ESG, Efficient Frontier라고 하는데요. 그 커브가 있더라고요. 마치 저희 한계 효용 곡선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은 소위 말하는 이 비재무적 영역에 R&D나 투자를 많이 해도 재무적 이익의 영향, 중대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거를 실제로 아시겠지만 MBA 재무학에서는 가르칩니다. 이걸 ESG, Efficient Frontier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B컵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최고의 기업이 되자라고 하는 Best for the World라고 얘기하죠. 세계를 위해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efficient라고 하는 한계 효용을 넘어서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손실을 봐야 될 수도 있고, 뭐 파타고니아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오히려 더 장사를 안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의미를 주는 영감이 또 B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저희가 그 흥미로운 부분들로 가는데요. 이제 조금씩 또 B컵의 디테일도 얘기하고 또 B컵 운동이 가지고 있는 챌린지들도 저희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 브릿지 펀드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또 이 책이 나오는데요. 왜 B컵이라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리스크도 임팩트 투자를 현재 한 68건, 69건 정도, 올해 한 70건이 넘을 것 같은데요. 해보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B컵 기업에게만 투자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요. 혹은 투자한 모든 기업이 B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장점을 저희는 명확하게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문점도 있죠. 이 책의 저자도 B컵은 과연 이럴까라고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도 우리 세 분의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요. 진짜 투자자라고 한다면 투자가 가능하실까?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실지도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합니다. 세 분의 이야기 이건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얘기 듣고 편집장님, 연구위원님 듣겠습니다. 네, 먼저 B컵에 대한 장점으로요.
한 6가지 정도를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 프로필 변경,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라든지 젊은 인재 유치가 가능하고 벤치마킹,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것은 현실적인 것은 이제 벤치마킹 부분이었습니다. 이 벤치마킹이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벤치마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벤치마킹은 단어를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선점 같은 거 파악을 원할 때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거나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종 간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요. 이때 이 벤치마킹이 그런 때 사용되기도 하고 주식 투자에서는요. 벤치마크라고 해서요. 실제 그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들 또 우리가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이나 주식들이 시장가 대비 평균 대비 얼마나 뛰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벤치마크 지수를 보통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많이 용어이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약 한 10년 정도는 ES 지속 가능 경영을 평가하는 일들을 했었었는데 다른 것들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을 하면 뭐가 좋아라는 윗분들의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기업에서 20년 정도 일을 하는 기간 동안 10년 정도는 지속 가능 경영 부서에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것도 더군다나 이제 책임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요. 임원회의를 가든지 우리 경영회의를 들어가면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ESG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것을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고방식이 참 좋아집니다. 우리가 젊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거나 옳은 기업이 된다면 신뢰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회사가 좋은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겠는데 근데 이때 가장 큰 장점은 벤치마킹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 투자자 간의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저 회사가 실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실제 내고 있는지 내지 않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벤치마킹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비콥이 되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윗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 손에 쥐을 수 있을 만한 큰 장점은 미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인재들이 올 거예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 반면에 실제 우리가 이런 기업이 된다면 우리 기업은 실제 이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바로 이 벤치마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것은 이 벤치마킹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투자자라면 비컵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퀘스천을 달아놨습니다. 비콥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투자는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투자라는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우리 미스크에서도 임팩트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임팩트 투자를 하더라도 회수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회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비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아닐 것 같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비콥과 함께 이 비콥이 상대적으로 다른 ESG와 좀 차이가 재무적인 성과를 조금 더 약하게 본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의 속성상 회수를 염두에 둔다면 이 비콥과 함께 이 재무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해서 저는 투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3일 전에 개인 사모펀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투자를 하자. 물론 개인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 말만 지속 가능성이 좋다, 중요하다 말만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 다 주식 투자하지만 실제 ESG 관련된 것들은 잘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나마 변명이라면 현재 나와 있는 ESG 펀드나 ESG 채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거 워싱이야.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요. 저희들끼리 실제로 이게 좀 잘하는 기업을 찾아서 스타트업이 됐든 우리가 투자나 지원을 하자라고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비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 가점을 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재무적인 성과도 꼭 고려해서 저 투자를 할 것 같다.
만약에 재무적인 성과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사회적으로 의미는 있는데 재무적인 성과가 약하다라고 하면은 투자가 아니라 전 기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의 그 투자자로서의 행보도 저희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하지장님, 연구위원님.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김민석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단점들 다 잘 봤고 대부분은 수긍이 됐던 것 같아요. 다 좋은 장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투자자라면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그 항목 자체가 ESG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비콥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어떤 사회 환경적 리스크가 그래도 적다라는 뜻이 될 거고 비랩이 그거를 꾸준히 안내를 해주고 감시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계속 확인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적어도 ESG 리스크는 없겠구나라는 면이 있으니 안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좀 매력이 아닐까 제가 투자를 잘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김민석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재무적 성과를 다루는데 아무래도 좀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이제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같이 보고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가치를 지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회사라 해도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시장성이 없거나 뭐 이렇게 보이면 투자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콥에 다니는 직원들이 업무 만족도가 높을 테니 성과가 잘 나올 것이고 소비자들도 기왕이면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투자하자. 요건 조금 약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투자자라면 그 재무적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볼 것 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비콥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말씀해 주셨네요. 방금 편집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그 B코업이나 BI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방어해 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업사이드를 만드는 거는 사실 또 다른 차원이니까 기업은 기업이고 기업은 가치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도 투자할 때는 이 임팩트 렌즈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는 팀을 발굴하고요. 재무적인 렌즈를 처음부터 쓰면은 대부분 돈이 되는 것만 저희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렌즈로 그런 ESG에 대한 임팩트를 저희는 기회를 보고 투자한 다음에 실제 관리할 때 이 BI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업사이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뭐 다양한 자원 연계 이런 걸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투자는 사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떠실까요? 연구위원님은 네. 투자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연구위원님 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괜찮으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뭐 이런 거가 좀 민감한 질문인데 그 자산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아, 저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예, 제 삶의 원칙은 주식은 안 하는 거지만 투자자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 저는 앞선 리스트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요. 다만 두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업 문화와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앞선 리스트에 좀 없거나 좀 부족한 내용인데요. 현재 ESG를 보면 윤리 경영 등 그 리스크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B컵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의, 공평, 다양성, 포용성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JEDI죠. 약칭으로 해서요. 이런 가치를 되게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조직과 JEDI 가치를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조직의 문화가 더 건강하고 단단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질문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ESG는 거버넌스를 볼 때 이 사회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역동성이 있는가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B컵은 직원 소유제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회가 반대되는
물음표를 잘 던지는 이런 기업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 소유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단단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조직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 마틴 노박은 협력의 조건으로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두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그룹은 되게 이기적인 집단이고 하나는 이타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면 이게 두 그룹이 내부에서 같이 단단하게 협력한다면 이타적인 집단의 경쟁력이 점점점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비콥은 현재 이 4,000개 기업들이 내부에서 이제 상호 시너지가 이제 나고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이 비콥이 4만, 40만 개의 기업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이어진다면 이것들이 강한 더 경쟁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스트 2개를 추가를 해봤고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제가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는 비콥의 한 3, 40개 정도 되는 기업을 한번 조금씩 어떤 데는 깊게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순도 높은 비콥은 정말 감탄스럽고요. 정말 이 기업에 제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콥 중에서 많은 그 순도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투자자나 이런 쪽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순도 높은 기업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면서 투자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업들은 망하지도 않겠지만 망한다 할지라도 그냥 같이 하게 된다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얘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실 줄은 기대 못했는데, 네.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파타고니아를 그때 본사 갔다 온 이후로 우리 미스크를 파타고니아에 좀 사주시면 안 되나? 사주실 생각은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같이 가고 싶은데, 네, 그런 생각이 정말 굴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한 5분의 3 지점 벌써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많은 얘기 해주셔서 혹시 이렇게 목이 타시는 분들은 물도 좀 드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워싱, 임팩트 워싱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뒤쪽에 챌린지 쪽이 좀 있어서 요 챌린지랑 함께 묶어서 좀 얘기해 보고요. 나온 김에 아까 우리 서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과 기업 문화 요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205쪽에 보시면 비컵 인증 기업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MZ세대가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회사도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좀 분석을 더 하긴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컨설팅 혹은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투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지원한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영역보다는 저희 회사 자체 비콥이라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저희도 배워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캐나다 회사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콥이 기업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마 그런 것들 내용 그리고 비콥 커뮤니티 측면에서 흥미롭게 보신 사례 이 2가지를 한번 따로따로 혹은 합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텐데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저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업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조사하는 조사에서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영리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또는 비콥, 비콥도 그 중에 일부죠. 이런 비콥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은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직원을 어떤 이익 창출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비콥의 접근은 좀 다릅니다. 직원을 어떤 사회 영역을 어떤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업 울타리 내에서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JEDI, 정의, 공평, 다양성, 포용성 이런 가치들을 사회적으로도 추구하지만 그것을 우리 기업 내부에서 먼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기업 내부에서도 추구하고요. 기업에서 탄탄한 것을 그것을 더 사회적으로 확산해서 다른 기업들과 연대를 통해서 그 가치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즉 직원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역시 재무적 가치 중심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환경적 가치를 같이 결합해서 직원의 중요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런 관점이 좀 더 확대돼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 넘어오기 전에 바로 앞장에서요. 그 하나의 예가 하나 실려 있었었는데요. 예, 여기죠. 우리 집 지붕에 태양열판을 달아둔 기분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저 역시 좋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즉 임직원들인데요. 좋은 사람, 자기 스스로를 직원이나 근로자, 노동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때 말하는 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이 비코비 요즘에 말하는 좀 우리가 변해야 된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패단으로부터 좀 이 근로자, 일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비콥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다음 장을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첫 번째 파란색 부분인데요. 비콥도 사람 중심의 경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중요하고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 이때 말하는 사람은 환경과 비교해서 우선순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 개개인들 즉 경영진과 구성원들 전체 직원들 모두의 사람 개별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그런 운동이자 바로 이런 경제가 바로 비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콥 운동을 잘하고 있고 비콥이라는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임직원들은 나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보통 우리들 친구들 만나면 어느 회사 다녀 그러면 나는 어디 다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회사 다니네. 회사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비콥에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이 좋은 사람, 좋은 회사를 다님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 저는 비콥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전에 서진석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직원들이 그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든지 그런 인적 자원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 한 명 한 명의 존중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좋은 사람처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운동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콥은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즉 사람 중심이다 보면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때 그러면 이런 자아 존중감을 높게 느끼느냐 했을 때에 자유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억압이라든지 어느 기업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기업 내에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확장이 됐을 때 생길 때에 자아 존중감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 경제가 바로 자유로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경제가 될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와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런 하나의 예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사람 중심 경제, 자유로서의 경제, 사회적 경제를 한번 한 문장에 넣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편집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예전에 대표님 김정태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더 나은 미래 오고 한 1년쯤 됐을 때였나 한번 전화드려서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스크가 그때 이제 주제가 그 조금 색다른 방식의 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기업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미스크가 직원 중심의 경영을 아주 그 전부터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다라고 들어서 취재 요청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8년 말쯤에 2019년 정도였나? 유엔 무슨 조달청인가 하는 데서 무슨 같이 패널 토론 같은 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제품을 만든다 뭐 이런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스크 사례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스크가 주 30시간 근무 실험에 나섰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험을 통해 얻은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고 또 우리나라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그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일하는 실험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고 러시코리아에서는 되게 독특한 직원 복지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비혼이다라고 선언한 직원들에게 비혼 축하금을 주고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직원에게는 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소개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사실 우리나라에 좀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미 변화하고 되게 특별한 실험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직원을 어쨌든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흐름은 굉장히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의 행복이 사실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담보를 해주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소비자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작은 기업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대기업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직원을 중심에 두는 문화를 갖춘 회사가 비콥 인증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직원 중심의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편집장이 그 오래된 얘기인데 기억해 주시다니 진짜 네, 제가 발언을 더 조심하고 해보도록 하고요. 이영역이 그 시간 근무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고 있고 프로타이핑 시즌 1, 2, 3 계속 해보고 있는데 시행착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시간을 40 플러스 12를 하다가 30시간을 줄여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월화수목하고 금요일 날 그 아예 쉬어버리거나 또 오후에 빠르게 퇴근하는 거 해보니까요. 월화수목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한편으로 생산성을 같이 올리면서 혹은 효과적인 시스템이 없이 그냥 시간만 뺐더니 그 나머지 시간이 더 힘들게 됐던 경험도 있고 저희도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그 S&P 500대 기업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의 90% 이상이 다 무형자산이고 결국 무형자산은 기술 특허나 지재권이나 브랜딩이나 또는 휴먼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90%의 기업 가치 중에 대략 한 크게 보면 3분의 1 이상은 거기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의 가치 합이 결국 기업 가치의 합이니까요.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ESG 앞으로 운동에 새로운 프론티어는 결국 투자자 중심의 ESG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그런 ESG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